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지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당이 강력하게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고 또 야당인 국민의힘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결국 법안 처리가 미뤄졌는데요. 국회가 의료계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간영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통과가 불발된 법안 또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인데요. LH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번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뜻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이해단체가 아니라 민심의 눈치를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3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3월 25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1부에서는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고요. 또 2부 이슈 오늘에선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북본부 이찬교 대표 연결해서 기본소득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또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담은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한 15조 원 규모인데요. 네.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 23조 7천억 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에 17조 2천억 원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인데요. 네. 정부가 당초 제출했던 안에서 약 437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가운데 절반 가까이 7조 3천억 원 상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 지원에 사용이 되고요. 네. 또 고용 취약계층과 같은 긴급 피해 지원과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구입과 접종 등 방역 대책에 배정이 됩니다. 특히 이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의 19조 5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가량 늘어난 20조 7천억 원 상당인데요. 정부는 대상자 선정과 통보, 신청을 온라인과 비대면화로 속도를 좀 높여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르면 이달 내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이달 내로.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지급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4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게 되죠? 예, 가장 많은 금액, 추경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긴급 피해 지원에 사용이 되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7개 업종으로 세분화됩니다. 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조금씩 늘어난 게 있습니다. 여행업인데요. 네.
여행업을 비롯한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와는 2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또 공연업을 비롯해서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한 업종은 50만 원 늘어난 2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여 명에 대해서 70만 원의 소득 안정 자금이 지원이 되고요. 또 농업에 대한 지원이 좀 빠졌다라는 지적을 받아들여서 네. 지금 농업 부분 3만 2천 가구에 대해서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경작 면적이 0.5헥타르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 이에 준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30만 원씩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코로나 치료 인력에 대한 헌신과 보상 차원에서 월 4만 원가량의 감염 관리 수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약 2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그 가장 큰 특징은 소상공인,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점과 전세버스 기사 또 농어민에까지 지원이 확대된 점이 특징인데 그러면 이번 달 중으로 되면은 이게 끝나는 게 제대로 좀 선거 전까지는 다 될까요? 아직 3차 재난지원금도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작을 이달 내로 한다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추경에 지급받았던 당시 데이터는 국세청의 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 신규로 더 포함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이번 달까지 지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늦어도 4월과 5월 사이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라는 겁니다. 밤중이나 새벽에도 입금될 수 있다라고 말은 했는데 좀 빨리 지원이 돼서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좀 돼야 될 텐데요. 그리고 또 오늘부터 새롭게 또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계약 해지 등 이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드디어 통과한 건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이제 크게 강화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 25일부터 본격 시행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 발의가 된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요. 네. 그리고 이 법은 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또 위법계약 해지권 등의 권리를 폭넓게 이 보장한 게 특징적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청약 철회권은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보험증권의 경우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혹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빠른 날을 택해서 취소가 관리하고요. 또 투자상품의 경우는 계약 체결로부터 7일,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2주,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책임은 보다 더 무거워졌죠.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설명 의무, 또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등 이른바 이제 6대 판매 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소비자 권익위 대폭 이제 강화된 만큼 전 금융권의 이제 영업 행태가 바뀔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10년 동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거였나요? 그동안은 사실 뭐 이 여러 가지 압력단체 로비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이제 이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 금소법 시행으로 대표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게 소비자 권리가 이 청약 철회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제는 모두 금융상품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이제 설명 의무나 이제 부당한 권유 금지 행위에 대해서도 네. 모든 이제 금융상품으로 확대가 되고요. 만에 하나 이제 관련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이제 징벌적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상품 같은 것도 단순 변심이라도 뭐 수수료 물는 거 없이 철회가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또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처럼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도 없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그 기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네네. 기한은 제한이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5일 내지는 청약일부터 30일 중 빠른 날을 택하게 되고 네. 앞서 펀드 말씀해 주셨는데 펀드의 경우는 투자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펀드 상품 판매 의사를 밝혀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7일이 지났을 때는 힘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금융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 좀 변화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좀 위축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은 이제 불안전 판매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금융소비자의 어떤 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제 거의 리스크 없는 것처럼 네네, 그랬죠. 원금 보장형 상품인 것처럼 판매되었던 관행에 이제 철퇴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이제 이 안전한 상품과 불안전한 상품 그리고 투자형 상품 그리고 이제 이 찾아온 고객들의 이제 성향을 좀 분석하는데 좀 더 이제 금융기관들이 좀 공을 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바뀐 게 참 많아요. 이 비트코인도 가상화폐도 실명 계좌로만 이제는 거래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특검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특검법 시행에 따라서 이 금융이사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신고 조건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제 가상화폐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에 네.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해서 계약을 맺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까지 받아야 합니다. 근데 현재 국내에는 10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요. 네. 근데 실명 계좌로 은행에 이제 계좌 발급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건 대형 거래업체 4곳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굉장히 우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중소거래소 90% 이상이 문을 닫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실명 계좌로 거래를 안 하던 곳에서는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었죠? 그동안은 이제 그 규제의 관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금융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00곳 중에서 4곳만 실명 계좌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외에는 거래가 힘들어지는 건데요. 그럼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이제 이 거래소가 지금 은행과 연계돼서 계약을 맺어서 실명 계좌 발급을 하고 있는 은행인지를 좀 알고 옥석 가리기에 직접 나서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이제 거래소 신고 유예 기간을 6개월 주어졌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고요. 9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 가운데 이제 은행과 계약을 맺고 은행 실명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건 4곳,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불과한데요. 네.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이 벌집 계좌로 불리는 법인 계좌로부터 투자자 입출금을 관리해서 투자자 자금 보호가 어렵다라는 이제 한계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마 이제 4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우려가 됩니다. 이제 실제 실명 거래로 할 수 있는 곳에서만 거래를 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아질 거다. 또 오늘 과로로 인해 택배 기사가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렸는데 다음 달부터 택배 단가가 인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국내 택배업계 1위죠. 시장 점유율 50%를 넘게 장악하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다음 달 1일부터입니다. 기업 고객들의 택배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제 소형 상자 80cm의 2kg 미만인데요. 이하 기준으로 택배 요금을 기존에 1,600원에서 250원 인상한 1,850원으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네. 다만 개인이 이용하고 있는 소형 택배비는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롯데 글로벌 비즈니스 로직스라는 이 택배사가 택배비를 인상했고요. 또 한진택배 역시 최근에 택배비 인상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 택배업체들의 가격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다라고 해도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시행하면서 추가 인력 투입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비용 부담이 좀 늘어난 데다 터미널 임대료 상승, 또 최저임금과 같은 것도 택배비 인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른 곳에서도 올린 곳도 있다고 했는데 CJ가 택배업계 1위잖아요. 그럼 다른 업체들도 택배비를 인상할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빅3 업체가 올렸기 때문에 네네. 올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위까지 오르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도 이제 이에 따라서 택배비를 올리겠지만 다만 이게 소비자들한테 전가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제 소형 택배비는 인상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현재의 총알 배송, 새벽 배송, 배송이 굉장히 이 서비스에 비해서 단가가 좀 낮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점진적으로 개인들이 이용하는 택배비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에 한해서 택배비를 인상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 개인 고객 택배비도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당분간은 기업 고객 한해서 택배비를 인상하면
개인 고객에게는 택배비 인상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홈쇼핑 같은 유통업체들의 영향도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직 이 구체적으로 물류업체별, 유통업체별로 택배비 상황은 이제 택배사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결과가 나와야지 그 부담이 과연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건지 여부를 네네.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바뀐 것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 요구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북본부 이찬교 공동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북본부가 지난 12일에 출범을 했는데 이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북본부 어떻게 출범하게 됐는지 배경을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산업이 기계화 자동화되고 그 로봇, 인공지능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사람이 하던 노동이 기계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기본소득 제도다 이렇게 보고 지난 작년 11월에 전국 본부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 2월부터 전국의 17개 시도 지역 본부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올 4월 말까지 아마 이제 전국에 17개 시도가 다 만들어질 것 같은데 경북은 지난 12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나요? 주로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있고, 네. 경북은 일찍부터 이제 농촌 지역이 많아서, 네.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이제 농민회란다든지, 네. 농민 운동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있고, 일부 정당 쪽 분들, 그리고 또 진보적인 학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북본부는 대략 인원은 좀 몇 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죠? 지금 현재 5명의 상임 공동대표가 있고, 네네. 28명의 공동대표, 그 외에 지금 현재 약 300명 정도의 발기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도 기본소득은 참 자주 다뤘던 주제긴 한데요. 여전히 낯선 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기본소득 개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예, 국가나 지자체가 모든 시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기본소득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복지제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실업수당 같은 이런 사회보장 제도는 소득이 얼마인지 지역 경험이 있는지 이제 이런 걸 따져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기본소득은 뭐 그런 것을 전혀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겁니다. 최근 그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피해가 있는 이에게만 지원을 한다 하는 그런 점에서 재난지원금하고도 다른 개념이죠. 네. 이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일종의 기본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소득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예. 대표님께서는 국민소득이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기본소득 논의는 사실 뭐 한 십수년 전부터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할까 하는 현실성의 문제로 인해서 일부 소수만이 고민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서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면서 생산성은 성장하고 있는데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인간의 노동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부터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하는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생각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온다는 것이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재화나 용역이 창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생산은 있는데 노동이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노동이 없어도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노동 없이 소득 없으면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 없어도 소득이 있어야 소비가 생기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노동 없는 사회에서 그 대안은 기본소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에서 그리고 한번 재난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한번 지급한 적이 있었죠. 그죠? 네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물살을 타게 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지급이 아니라 보편적 재난 기본 지원을 했을 때 그때 좋은 점들을 보니까 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힘이 실렸다고 보시는 거기도 한데요. 근데 여전히 기본소득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 공산주의 아니냐. 일 안 하는데 돈을 주면 세상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냐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산주의라고 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념의 잣대로 이렇게 찬반을 나누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이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고 토론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 기본소득을 처음 듣는 분은 좀 생소하고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도 안 했는데 돈을 받는다. 이럴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인류가 그동안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면서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랜 관념이 쉽게 바뀌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노동은 소득으로 이어져서 소득을 통해 소비 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을 안 해도 돈을 주면 사람들은 다 일을 안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풍부한 내용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최소 생존이 가능한 그런 소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 부분은 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더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것 오히려 같은데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을 시행 중인 나라가 현재 있나요? 아직 전 국가가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기본소득을 시험한 나라는 들어 있습니다. 핀란드가
지난 2017년, 18년 2년 동안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매월 7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최종 평가서에서 이제 고용 증진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은 이들에게 실업자 2,000명이 정신건강은 매우 좋아졌다는 결과를 최종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기본소득이 취업률을 높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은 경제적 안정으로 정신적 안정을 가져서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 겁니다. 이건 뭐 기본소득이 우리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알래스카에는 이제 10여 년 전부터 연구 배당기금이라 해서 알래스카에 나는 석유 생산에 따른 수익금을 전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유재산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지역의 전 주민들에게 나눠준다 하는 이 기본소득 취지에 아주 맞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이미 시행했던 핀란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느끼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참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소득을 실시하게 되면 이게 다 세금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기득권층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일단 증세를 해야 할 것이고 네네. 그러다 보면은 뭐 기득권층의 세금 부담이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기득권층도 생각해 볼 게 빈부격차가 이 노동이 사라지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어지면은 지금과 같은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이 다수의 사람들 소비 여력이 없어지면은 지금 같은 경제 구조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기득권층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기득권층도 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세금을 더 내면서 이러한 제도를 써서라도 현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요. 기득권층의 반발도 그렇고 아직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가능성을 어느 몇 % 정도로 보고 계세요? 아니면 향후 몇 년 안에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제 언제 바로 시행하자. 네. 이렇게 하기는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이제 부분적 기본소득이라 해서, 이제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지급을 하자. 네. 뭐 이런 방법. 또는 이제 예술인에게, 자신의 창작 활동을 하는데 생존의 위협 때문에 네. 예술 활동이 위협을 느끼는 이런 예술인 기본소득 제도를 한다든지 지금 거의 농촌이 지금 특히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 이제 인구 소멸로 인해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역의 농촌 기본소득이라 해서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급을 해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이제 고민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제를 한번 실시를 해서 네. 그 사항을 좀 보완해 나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제를 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전 국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아직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핀란드에서 실시했던 것처럼 네. 업종별로 한다거나 혹은 기간을 정해서 한다거나 그러면서 찬반 효과도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점차 늘려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경북본부도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펼쳐나갈 계획이신지도 알려주세요. 일단 초기 활동으로는 아직 기본소득에 대한 그것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네. 그리고 또 기본소득의 개념을 이해하시다가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론회, 강연회, 시민선언 등 활동을 활동해 나가고 또 시군 단위로 지역본부를 만들어서 점차 이 조직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운동 하면은 이재명 지사를 돕기 위한 단체 아닐까, 선거 지원 단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청년 수당이나 뭐 보편적 재난지원금, 기본주택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해서 네. 기본소득 관련 이제들을 많이 주장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비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 단체는 뭐 선거 지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네. 기본소득 제도를 실천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운동에 찬성만 하신다면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럼 이재명 많은 분들이 네.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단체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혹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세요. 예, 우리가 무상급식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 부자 아이들에게 공짜밥을 먹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무상급식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게 불과 한 5,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무상교복, 입학준비금 등 다양한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낯설지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시기상으로 얼마나 더 앞당겨질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제도 실현에 동의를 한다면은 아마 하루빨리 이 제도가 시행되어서 세계의 이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북본부 이찬교 공동대표와 함께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또 앞으로의 계획까지 들어봤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제가 이 영상도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가는데,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주사기를 바꿔치기해서 다른 백신을 맞았다, 혹은 주사를 안 맞았다, 이런 정보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예. 백신 바꿔치기 의혹은 지난 23일 문 대통령 부부가 접종을 맞은 당일 한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게시물을 통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네. 작성자는 캡 열린 주사기로 주사약을 뽑고 파티션 뒤로 가더니 캡 닫혀있는 주사기가 나오노라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게시했는데요. 네. 가려진 파티션에서 간호사가 주사기를 바꿔치기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백신을 문 대통령에게 놨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후 이 해당 게시글이 온라인과 모바일 통해 급속도로 변졌고요. 정부가 그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정성 논란에 거듭 문제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을 안심시킨 내용에 대해서 정면 공격하는 그런 글이 되었던 건데, 네네. 그냥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요. 백신에 대해서 무지한, 그래서 정부를 공격할 마음만이 가득한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런 사실을 퍼뜨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일단 화이자 백신은요, 냉동고와 또 주사기에서 약을 뽑을 때 실험실 수준의 설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게 없이는 그냥 화이자 백신을 상원에 보관을 했다간 사람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종로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을 갖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공개되어 있는 동영상에 캡을 언제 씌웠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생략하거나
삭제하고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좀 편집해서 명백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거다.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요. 네, 이번에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가 퍼지니까 즉각 해명을 했죠. 예. 주사기 뚜껑을 다시 씌운 것이 문제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주사 바늘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의료진들의 다양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의료진이 현장에서 자신이 바로 주사기에서 그 주사액을 뽑은 다음에 접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거나 네. 뭔가 다른 행동이 필요할 때 리캡하는 그런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실제로 많은 간호사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는 건 리캡 자체를 훈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네, 예. 주사기 액을 뺐을 때 그 바늘이 계속 상온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다시 캡을 씌우는 거예요. 네, 캡을 씌워서 네. 아예 오염되는 걸 차단을 하는 거를 특히나 그 간호사 교육을 받을 때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가르친대요. 네. 일부러. 왜냐면은 아무리 능수능란하다고 해도 바늘이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주사바늘 찔려서 병이 옮거나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간호사도 안전하고 오염에도 방지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사기에서 주사액을 뺀 다음에 바로 리캡하는 걸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질병청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를 했고 네. 또 전문가들도요. 지금 뭐 의료계의 전문가들은 전부 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 지난달에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네.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서 동영상을 다 찍어놨거든요. 네. 생중계가 됐고 주사기 바늘을 리캡한 이후 맞는 장면이 다 전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간호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종로 보건소에서는 특히나 화이자 백신을 보관할 냉동고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 보건소에는 지금 화이자를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접종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만 화이자 백신을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화이자 백신 자체가 영하 75도라고 하는 곳에서 보관되어야만 하고 또 한 도즈에 압축되어 있는 농축 백신 원액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식염수와 섞어가지고 5명 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거 실험실 수준의 그런 환경 속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접종센터에서 그것도 아주 능숙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 일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가라앉지 않으면서 영상과 뭐 이런 글들은 더 빨리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세치 말하는 우익 유튜버들과 우익의 특성이죠. 지금 이런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전혀 듣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의혹들을 마구 부풀려냅니다. 네. 그래도 뭐 판사들이 잘 풀어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예, 실제로 일부 우익 인사들은 불을 지르겠다, 폭파시키겠다 그러면서 전화로 협박을 하고 그리고 CCTV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요. 보건소예요. 네. 예, 마포보건소의 CCTV를 공개하라 네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접종을 담당한 간호사 개인정보를 털었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에게 양심선을 하지 않으면은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협박들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서울 종로구청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그것도 대구경찰서에 고발을 했어요. 서울 종로구청을 상대로 대구지검에 고발을 했어요. 네. 대구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참담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같이 투명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간호사는 무슨 죄입니까? 간호사의 개인 정보까지 다 파헤쳐서 지금 업무도 못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간호사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단 종로 보건소에서 배려를 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업무에서 일단 배제한 다음에 조치를 취했고요. 네. 뭐 돈 없는 그 인신공격과 비방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인터넷상의 어떤 컨텐츠로부터 차단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금 이제 이런 협박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네. 그래서 특히 게시글과 동영상에 대한 그 분석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 동영상에는 일부 내용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 동영상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질병관리청의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대변인은 접종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네. 즉각 내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어제 밝혔고요. 그리고 이 대구 경찰청을 책임 관소로 지정을 하고 즉시 내사에 착수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대구 쪽에서 이런 게시글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네네. 특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초 그 동영상 업로드한 사람은 누군지 적발이 됐나요?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4개의 동영상과 4개의 게시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이 캡이 씌워져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네, 문제 가림막 뒤로 가기 전에 이미 캡을 씌우는 장면이 확인이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이제 분석을 한 다른 유튜버들의 분석들이 쏟아져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KTV에서도 이 동영상들을 분석해서 바로 보도를 했어요. 여기 보면요. 이제 가림막 뒤에서 캡이 씌워져 있는 주사기와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병을 들고 앞쪽으로 나옵니다. 네. 앞쪽으로 나온 이유는 기자들에게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게 가림막 앞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분주를 해요. 그러니까 주사기 바늘을 캡을 뽑은 다음에 주사기 바늘을 그 약병 안에 꽂아 넣어서 약을 뽑아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바늘을 떼면서 바로 캡을 씌우는 동작이 나와요. 그리고 가림막으로 갔을 때 그 캡이 씌워져 있는 주사기 윗부분이 노출되는 게 동영상에서 멈춤으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밑에 소독 솜을 이제 챙겨서 나오면 애초에 캡을 그때 씌웠기 때문에 가림막 뒤로 가기 전에 캡을 씌웠기 때문에 그 주사기를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 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엄격한 대응 진행이 될 겁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혼란과 불안은 국가에 피해를 주는 행위고요. 이런 행위는 사실상 국가를 공격하는 그런 반국가 행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도요, 이렇게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같이. 허위 사실이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해석될 발언을 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예,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이 백신을 맞았는데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국민이 믿지 않으려 한다. 이게 이 나라 불신의 풍조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도둑질을 하는 범죄자들이 경찰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밀감베스트 등등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오판입니다. 실제로 밀감베스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범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특히나 그 예를 들면서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지만 정부는 그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국민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다가 갖춰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 늦어진 것이지 은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이런 은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전 정부죠. 국정원이 사찰을 해서 개인을 갖다가 털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들 다 은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다 이번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 예,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은 국정농단 때문에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까지도 마치 뭔가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도 나왔는데요. 아무리 선거 때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짜 뉴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을 선동하는 이 가짜 뉴스 제대로 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잇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